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 읽어드립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문입니다. 지난 시간 미술시장이 자본시장과 굉장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늘 내가 투자한 분야가 급등하는 시기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위기 순간, 오히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술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미술시장이 급등했던 호황기는 언제였을까요? 이탈리아 미술 작품 가격의 변동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그림값이 아주 급등했던 한 시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1348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바로 유럽을 강타한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 흑사병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된 상황인데 중세 유럽은 어떻게 팬데믹을 맞아 오히려 미술시장이 활성화됐던 걸까요? 흑사병 이후로 죽음이 굉장히 가깝고 만연하게 된 상황에 처하면서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잊기 위해 무엇보다 천당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미술 투자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돈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흑사병 시기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는 정말 많이 발견됩니다. 역사상 최초의 전문 미술 시장 아트페어가 탄생한 벨기에의 앤트워프 대성당 가보도록 하죠. 이곳은 원래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이 작은 규모로 지어졌다가 점차 확장돼서 앤트워프 그 도시를 대표하는 주교자 대성당이 됩니다. 1352년부터 지어졌는데요. 100년이 지난 후에도 진행된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결국 성당 측은 막대한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위기의 순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1460년부터 남쪽 벌판에 시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임대료를 건축비에 보태기 시작합니다. 지금 성당 판화를 보시면 왼쪽에 넓은 뜰이 있는데요. 거기가 아닙니다. 더 한 칸 가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건물들이 쭉 보이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시장이 미술품 거래를 위한 전문 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 미술 시장도 오늘날의 아트페어처럼 참가하는 화랑들이 내는 임대료로 운영됐는데요. 1460년에 이 성당이 올린 임대 수입은 연간 20파운드, 1485년에는 40파운드, 1510년에는 100파운드까지 오르게 됩니다. 결국 1540년에는 아예 상시적으로 문을 여는 정기시장으로 전환하는데 임대 수입이 200파운드까지 급상승하게 되죠. 시장 운영과 관련 문헌 자료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문을 닫기 직전 20년 동안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임대한 작가와 미술 중개상의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성당에서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사업이 100년 동안 수입을 1000% 끌어올리는 아주 성공적인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수익 모델은 현대 아트페어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이탈리아 미술작품 가격 변동표를 다시 볼까요? 흑사병이 창궐한 1348년 이후 최고점을 찍은 그림값이 뚝 떨어집니다. 흑사병 이후에 미술이 점차 대중화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귀족,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미술의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때 또 한 번의 엄청난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 찾아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는 1000년이나 500년 단위로 대대적으로 종말론이 유행하게 됩니다. 1500년에도 역시 세상이 멸망한다는 종말론이 만연했었습니다. 흑사병도 계속 반복되었고요. 특히 오스만 제국에 의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등 진짜 세상이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불안감이 퍼지는 순간
미술사에 엄청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기업형 예술가의 시초가 된 인물, 알브레히트 듀러입니다. 그의 성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데요. 묵시록의 네 기사라는 작품. 지금 4명의 말을 탄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화살을 들고 있고요. 두 번째 기사는 칼을 들고 있고, 세 번째는 저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골이 상접한 모습입니다. 이 기사들은 지구 종말을 앞당기는 그 재앙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복, 질병에 대한 정복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칼을 든 기사는 전쟁, 저울을 든 기사는 바로 기아를 얘기하고요. 저 해골 같은 저 사람은 죽음을 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지구 종말을 갖다 보여주는데요. 다른 작가들이 옛날부터 유행하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의 이야기에 집착하고 있을 때, 뒤로는 당시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말론적인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주제를 개발했던 겁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뭘까요? 우선 목판으로 제작한 판화 작품인데요. 일반 그림과 달리 판화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 100만 원이면 판화는 10,000원에 팔 수 있죠. 만약 1000장을 만들어서 판다면 그림보다 10배 이상의 이득을 남을 수가 있었던 거죠. 박리담에 단 하나의 유화로 그리는 그런 작품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낼 거라는 것을 예상했던 겁니다. 듀러는 최초로 브랜드 개념을 미술에 도입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는 판화같이 값싼 복제 작품이라도 작가의 존재감이 선명히 새겨져 있으면 대중의 관심을 계속 끌 수 있다는 점을 일찍이 간파했죠. 묵시록의 네 기사를 보면 그림 아래쪽 부분에 새겨진 마크가 눈에 띕니다. 이것이 그의 새로운 서명이자 듀러 공방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데요. 그의 이름 앞글자 A, D, 알브레히트 듀러에서 따온 것인데 디자인화된 마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마크는 이때부터 그의 그림이나 판화에 언제든지 등장합니다. 그림을 사는 구매자에게 작품의 제작자를 명시해서 그 가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애플사의 사과 로고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듀러가 1500년에 그린 자화상은 스티브 잡스의 대표적인 사진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는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엄지와 검지를 강조하면서 사진 속에서 스티브 잡스는 유레카! 깨달았다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그는 이 사진을 통해 아이디어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기업인의 이미지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어렵지 않게 듀러의 자화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 구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이 사진을 통해 자신이 돈만 하는 사업가가 아닌 예술가적인 기업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낸 인물은 현대 미술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무려 798억 원, 거의 800억 원에 낙찰된 작품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약 450억 원에 팔릴 거로 예상했으나 예상가 2배에 가까운 금액에 새 주인을 만났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1년 구입에 쓰이는 예산이 연간 48억 정도인데요. 이 돈을 17년치를 쏟아 부어야 모네의 수련 한 점을 겨우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렇듯 오늘날 미술 시장의 가장 블루칩이라고 불리는 그림들이 바로 모네를 위시해서 고흐, 마네, 르누아르 같은 인상주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자랑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인상주의 작품들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화단에서는 비판과 조롱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상파 전시는 1874년에 열리는데 사람들의 반응을 그린 사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인상주의야? 정말 인상적이고 하면서 사람들이 뒤로 놀라는 그 그림이 걸려져 있고요. 다음 사파는 더 충격적인데요. 경찰이 임산부를 전시장 앞에서 막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맡고 있는 전시의 타이틀이 뭐냐면 인상파 전시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인상파 그림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안락하고 새로운 시도의 그림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공포심까지 주는 그런 그림으로 보였다는 게 정말 이상하기도 한데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는 너무나 새롭고 저돌적인 그림으로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상주의 그림을 먼저 사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흥미롭게도 보통 시민들이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이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이 작품을 먼저 산 사람들의 직업을 보면 요리사, 오페라 가수, 기술자 등입니다. 귀족이나 거대한 상인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고요. 당시 이 인상파주의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주고 사주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의 얼굴들을 직접 초상화로 그려서 선물을 해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한 인상주의 미술의 투자자로 손꼽히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인상주의 그림을 창조했다고까지 평가받는 듀랑 류엘이라는 화상.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 2015년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인상주의의 창조자, 대단한 명예로운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의 전시회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듀랑 류엘은 인상주의가 등장하기 직전부터 마네, 모네 등의 인상주의 대표 화가와 교류하면서 자기 돈, 자기 사재를 아낌없이 퍼부어 이들의 작품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인기 없는 인상주의 작품에 큰 투자를 하면서 수십 번의 파산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요. 정말 처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방으로 인상파 그림을 팔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자 이 사람은 새로운 홍보 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화가들의 개인 판화집을 만들고 그 당시 거의 없던 개인전까지 열어줍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성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그는 당시 신흥 부자들이 모여있는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죠. 미국에 가서 대박을 칩니다. 거의 15년이나 지난 후에야 전 재산을 쏟아부은 그의 투자에 빚을 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만약 60대에 죽었다면 엄청난 인상파 그림에 둘러싸여서 굶어 죽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는 30년을 더 살아서 그 빛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의 진정한 핵심은 장수다. 장수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가 이런 말을 했죠.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다. 우리는 미술의 역사를 통해 위기의 순간을 멋지게 극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역사 속 최악의 팬데믹, 흑사병 때만 봐도 알듯이 위기 순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간절히 새로운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대에 다들 위기라고 생각하고 일부 소비 경제도 위축되고 있지만 결국 역사에서 본 것처럼 이런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투자 역시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면 미술의 역사 속 인물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